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영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산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원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장예찬의 정치 펀치입니다. 오늘 정치 펀치 진행하기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주말 전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짧은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로 예상된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는 25분 분량의 굉장히 긴,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이끌며 느낀 소외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등이 담겨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국민 담화 이전과 이후의 사항도 제가 오늘 쭉 짚어드릴 텐데요.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예고 없이 발표되기 이전에 한동훈 대표가 아침에 기자회견을 해서 탄핵을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먼저 밝혔고요. 다만 한 대표의 기자회견 도중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실시되면서 카메라들이 언론사의 생중계 연결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은 반대한다,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등을 논의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소속 시장, 도지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는데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도지사 중에는 처음으로 탄핵을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제가 차분하게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지만 굉장히 급박하고 긴박하게 오늘 상황 등이 많이 돌아갔죠. 또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이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사실상 내란 자백이다, 대통령 탄핵하는 것을 당론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말을 해서 그 자리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항의하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요. 참 여러 가지 상황 등이 오늘 많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 정치 상황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이전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한 줄 한 줄 분석하면서 여기에 어떤 뜻이 실려 있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이라는 선택을 했고,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한 이후에도 이제는 국민의힘 일각,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 하야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이 여부가 되는지를 따져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좀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다 듣지 않고 언론사를 통해 헤드라인으로 올라오는 속보 몇 줄, 그런 것들을 보고 이 대국민 담화를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거 그냥 한 번 보고 넘어가면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는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치펀치 시간에는 이 대국민 담화에 대한 긴 분석과 함께, 그리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회 상황 체크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조희정님이 방금 슈퍼챗으로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누가 뭐래도 우리의 최고 스피커는 장예찬 님이십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응원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좀 차분하고 진중하게 흥분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듣고 여러분께서 함께 판단해 주시고 의견을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작해 볼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첫 문장입니다. 이런저런 미사여구 없이 말을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일단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하게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법적인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오는 토요일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경찰이나 공수처 등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 입장을 냈죠. 그리고 오늘 많은 국회의원들이 모인 의총에서 국회의원들도 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과연 내란으로 확정해서 단정지어서 볼 수 있는 것인가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와 이철규 의원 등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하게 자신의 언어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만 그건 정치적 책임을 질 일이지 이것을 내란죄로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야당이 지금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광란의 칼춤이 무엇인가? 이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짓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비상계엄 전후를 빌미 삼아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의 사법 절차를 중단시키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시킨다고 나서고 추경호 원내대표까지도 내란죄로 고발을 하고, 그야말로 이참에 마치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속담이 떠오를 정도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해산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도 않고 드러내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당일 예정되었던 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잠깐 중단되었습니다만, 민주당은 그리고 이틀 뒤 눈치 보지 않고 기어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추경호 원내대표 고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이상민 장관 탄핵,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대한민국 정부가 돌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모든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다 탄핵시키겠다라는 그 어두운 속내, 야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의 뒤이어진 담화문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번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다. 그리고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탄핵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이다.
이 담화문을 직접 써내려갔을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분명히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정치에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국민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불렀고 그 당시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과 보수의 그 어떤 정치인도 이낙연, 이재명한테 상대가 안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만 30% 중반대의 지지율로 정권 교체 희망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불려 나와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선을 이겼는데 임기 초부터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78번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과 탄핵 집회가 있었고요. 이 대통령 퇴진 집회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대공수사로 작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민노총이나 시민단체가 대통령 퇴진 집회를 할 때 어떤 문구를 쓸지까지도 북한에서 민노총 간부들에게 지정해서 하달해주고 전해줬다라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순수한 국민들의 대통령 퇴진 집회가 아니라 조직적인 세력이 연계된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무려 200회 가까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시도. 이건 아예 정부 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고 하루 일했다고 그 다음날 바로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출근해서 하루 일했는데 탄핵당할 잘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힘으로 탄핵을 밀어붙였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헌재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무기력하게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장관과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해 자신들의 비리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탄핵이고 공직기관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에게 자기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게 뭐냐? 민주당이 최근에 발의한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것, 그리고 의원직 박탈을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기준으로 상향하는 것, 또 나아가서 정당법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만들어서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사건으로 조사받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그야말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방탄 입법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대통령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초반부는 지금이 국정마비다, 국가 위기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진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비상계엄의 선포 조항에 행정과 사법 기능 마비가 들어가 있죠. 꼭 전시 상황에서만 이걸 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나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탄핵 시도와 예산 폭거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까지 이 모든 것이 비정상적 행정과 사법 마비 상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의 판단은 그 판단이 적절했냐 부적절했냐 그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말고 다른 조치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는 없었겠느냐, 이런 정치적 비판이나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까지는 나아갈 수 있지만 이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걸 위헌으로 규정하고 내란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 권한을 초월한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위헌적 발상이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러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는 오늘 이철규 의원의 말처럼 찬성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생긴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설령 탄핵이 가결되어서 헌법재판소에 간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담화문 초반의 어떤 사법 행정 기능 마비, 이것을 근거로 대통령이 통치 권한으로서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이 아님을 증명하고 다투겠다라는 사안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대통령의 안보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서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군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 등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 법에 간첩죄가 있죠. 그러나 지금의 형법 간첩죄 조항으로는 북한 간첩이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 간첩은 잡아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민주국가들은 외국의 간첩을 처벌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북한에 대해서 간첩 행위를 처벌할 뿐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해서는 간첩죄를 처벌할 수 없는데, 실제로 중국인 등이 드론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을 촬영하고 또 다른 인물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국정원을 촬영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간첩죄 조항 수정을 막고 있는 것과 간첩을 잡는 대공수사권까지도 국정원에서 빼앗아 간 것 등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GPS 교란과 오물풍선, 민노총 간첩 사건, 여기에도 거대 야당은 동조만 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려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고 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가 안보를 민주당이 얼마나 위협하고 흔들었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정견이고요. 그 다음은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예산 폭거로 기본적인 치안 유지를 흔들었다는 데 대한 대통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수 업무 경정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였다. 이로 인해 금융사기,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대공수사에 쓰이는 예산들이 다 없어졌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서 마약 수사와 조폭 수사 같은 민생 사범 수사까지 가로막았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닌가. 그러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정기능 마비에 해당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이 마비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셀프 면죄부와 방탄입법, 그리고 탄핵뿐만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마약 수사나 민생 수사를 할 수 있는 예산까지 전부 영원으로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행정, 사법, 치안 유지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국가 위기 사태다, 비상 사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분들이 자꾸 가짜뉴스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분명히 탄핵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투데이 TV 오기 전까지도 YTN에 출연해서 탄핵 반대다, 이참에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주말 사이 잠깐 저의 어떤 민주당이 저를 고소고발한 사건이 워낙 많아서 관련된 사건으로 부산에 내려갔을 때를 제외하면 수많은 방송에 출연하면서 탄핵 반대다, 이럴 때일수록 보수 여당이 일치 단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되지도 않은 대통령이 건강 이상설, 대통령이 쓰러졌다, 이런 굉장히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부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음모론을 제기해도 흔들림 없이 누가 YTN 나가고 누가 CBS 나가고 누가 JTBC, MBC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면 안 된다,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은 탄핵이 아니라 개헌이다라고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지켜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네요. 대통령께서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 또 가장 주목을 받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자산 형성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단까지 손을 댔다. 재해대책 예배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런 경제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됐고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이 중요한 대목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과 또 소통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개헌은 내각제 개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내각제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위기 국면을 수습하고 여당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명분, 탄핵 표결을 반대하는 명분을 위해서 많은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 불리는 중진 국회의원들도 지금의 탄핵이나 갑작스러운 하야는 절대 반대. 다만 87년부터 이어져온 헌법에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우리가 헌법을 조금 고치고 대통령 중임제, 단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는 미국과 같은 중임제 등의 어떤 개헌을 골자로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 사태에서 탄핵을 막는 하나의 명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내각제를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10번이고 100번이고 탄핵 표결을 국회에서 막아내는 것. 그러면 탄핵거리는 민주당이나 하야 거리는 저 인간들도 결국에는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무너져서 8표를 지키지 못해서 탄핵이 가결될 상황,
그 위기가 목전에 닥쳤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막아내는 명분을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제가 이따 이 대통령 담화문 분석이 끝나면 국회 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로서는 이번 주 토요일 표결을 막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방송과 무관한 이야기로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로 저를 비방하는 분들이 몇 주 사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결국 저런 분들이 한동훈을 지키는 한딸들이거나 아니면 대통령 건강 이상설을 퍼뜨린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 돈벌이나 하고 있는, 위기가 되면 대통령을 쏠랑 버리고 그 이전에도 막 대통령을 반말로 불러가면서 욕하던 그런 이 저질 유튜브에 가스라이팅 당한 분들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럴 때야말로 보수 우파가 하나로 뭉쳐서 탄핵 표결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누가 진짜 보수다, 누가 진짜 우파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돈벌이에나 급급한, 그게 사람입니까? 그리고 오늘 대통령 대국민 담화 보셨죠? 얼마나 건강하고 대통령께서도 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는데, 그런 대통령이 뭐 당뇨다 뭐다 쓰러졌다. 여러분, 정치인은요 건강 이상설 나오면 그거 굉장히 타격이 커요. 왜냐? 우리 국민들은 건강한 정치인에게 힘을 주고 기대를 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통령 쓰러졌다는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돈벌이 하는 게 대통령 편입니까? 대통령 팔아서 자기 장사하는 사기꾼인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가 진짜 이 정부와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좀 제대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이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서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 보안 작업,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봤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면 왜 이 선관위에 대해서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못하느냐?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이야기합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냥은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 주요 정보기관과 정부기관들을 해킹했는데 다른 모든 정보기관은 국정원의 점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선관위만큼은 국정원의 점검을 거부하다가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부정채용, 선관위 관계자들의 아들, 딸, 친인척들의 대규모 부정채용 사실이 밝혀지자 그제서야 여론에 밀려서 일정 부분 아주 제한적인 조사만 받았다는 거죠. 김혜경님 댓글로 내가 장예찬 씨 팬이었다가 한동훈에 따라가다 보니 장예찬 씨를 비난했어요. 미안합니다. 오늘부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한동훈이라는 인물의 정체에 대해서 아시고 판단하신다면 잘하신 겁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내가 한 번 내렸던 판단을 바꾸는 게 마치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용기 있는 거죠. 저도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 되기 전까지는 한동훈이 정말 대통령에 대한 배신을 예전부터 모의하고 있었다는 걸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김경률 회계사 문제로 한동훈과 대립하고 그 이후 한동훈에 의해서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공천이 박탈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의 실체를 알게 되고 온갖 불이익을 무릅쓰고 전당대회 때나 이번 당원 게시판 사태 때 앞장서서 한동훈과 싸워왔는데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거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용기 있는 일입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가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일부러 댓글 읽어드렸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으로 돌아가서요. 아주 제한적인 점검을 했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해킹과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선관위의 그 중요한 비밀번호가 1, 2, 3, 4, 5 같이 단순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보안회사가 조은희 의원이 과거 행안위 질의에서 밝힌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후원한 경력이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의 보안회사가 어느 한 회사의 자회사예요. 근데 이 자회사 회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원자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있었던 조혜주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사실상 선거 중립 공정의 의무를 저버린 건데 이런 비상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선관위에 대한 조사와 점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해서 김용현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저보고도,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보고도 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도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보수를 지키기 위해 싸우려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단계에서 부정선거가 사실이다 아니다 단정짓지 못하더라도 이런 의혹이 있고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면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닌가. 야당이 제일 좋아하고 맨날 이야기하는 게 진상규명이잖아요. 진상규명.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왜 그러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시도마저도 모두 다 음모론으로 치부하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부정선거 이야기한 적이 없나? 여러분 놀랍게도요. 2017년 1월 7일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릴게요. 2017년 1월 7일에 이재명이 공식적으로 부정선거가 있다. 이거 선관위 조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선관위에 조작이 있었을 거니까 이건 조사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의 대선 주자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찾아가서 고개를 조아리는 김어준은 아예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개표 조작 음모를 영화로 만들어서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2017년 1월 7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이 부정선거라면서 선관위 조사하자고 하고, 김어준이 개표 조작 영화 만들어서 개봉하는 것은 정당한 의혹 제기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의 보고 결과를 받고 충격받아서, 이거는 그냥 어디 유튜버들 말 들은 게 아니에요.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받아서 진상규명을 하자고 한 것은 망상에 빠진 음모론이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언론이 좀 앞뒤가 같았으면 좋겠어요. 좌우를 바라보는 기준이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서 조사하라고 하는 거, 거기서 뭐가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망상에 빠진 음모론이라면, 만약 대통령이 탄핵될 시에 조기 대선으로 모든 자신의 사법 리스크 면죄부를 주고 등장한 이재명은 대선이 조작됐다, 선관위 조사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 이재명도 그럼 똑같이 망상에 빠진 음모론자인 거 아닙니까? 왜 이재명과 김어준이 부정선거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이 선관위 점검하고 나서 진상규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망상이라고 평가하는지, 적어도 저는 진상규명이라는 대의 앞에서 앞뒤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이야기는 충분히 상식적인 선에서 제도권 방송에서도 통용이 되는 이야기이고, 제가 그래서 어제는 KBS의 뉴스 특보에 나가서, 사사건건이라는 방송국 뉴스 특보에 나가서, 그리고 오늘은 YTN에서 2017년 1월 7일에 이재명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KBS나 YTN 같은 방송 나가서 이재명도 부정선거 이야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보수 스피커가 누가 또 있나요? 죄송하지만 없죠. 그리고 저도 그런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도 똑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는 일입니다만, 그래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 그동안 뭐 했냐, 어디 갔다 왔냐, 뭐 이렇게 고작 그 자기들 유튜브 슈퍼챗 조금 더 많이 받자고 이렇게 보수 스피커들을 갈라치기 하는 거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대통령 담화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 아시아투데이 TV와 함께 해주시는 정치펀치 방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고마운 광고 또 제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늘 함께하는 이 남재현 원장의 알부민 아시죠? 환절기 면역력 건강관리를 위해 쉽게 마시고 빠른 효과를 보는 남재현 원장의 알부민을 소개해드립니다. 알부민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알부민이 감소합니다. 마시는 알부민은 근육량 증가,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로얄 젤리 분말과 아르기닌 성분, 그리고 비타민과 아연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평소 자주 피로한 분, 기력이 떨어지는 분, 술자리나 야근이 잦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시아TV 투데이 독자들만을 위해서 2박스 구매하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밑에 나오는 전화로 전화하셔서 남지원 원장이 직접 깐깐하게 배합해서 만든 알부민 2090 프리미엄 골드 함께 드시고 건강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덕분에 이 정치펀치라는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고 또 정치펀치 방송 이후로 이 알부민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씩씩하게 방송하는데도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함께 주문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기력이 떨어져서 한 병 마시고 힘을 내서 대통령 담화문 후반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투표되고 있습니다. 이 탄핵이 가결되겠죠. 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은 150표만 있어도 가결이 되니까요. 이제 법무부 장관도 직무정지 상태, 경찰청장도 체포되어서 탄핵까지 당하면 직무정지 상태가 되게 됩니다. 나라를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자기들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다 라면서 탄핵을 부추기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여기에 놀아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무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민주당의 무정부 상태 만들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반부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 등은 계속 반복하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 현재 망국적 국정 마비는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서 계엄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실제 야당이 선동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눈 게 전혀 아니다. 야당에 대한 마지막 경고 조치였다는 게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게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실제 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해서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질서와 국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니었다. 300명 미만의 무장하지도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는 없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에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 병력이 투입된 기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의 정예병력만 이동시켰다.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 그리고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인 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꽤 있었습니다. 만약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자 했다면 왜 평일 밤 10시 국회의원들이 평일에는 대부분 여의도 근처에서 머무릅니다. 국회의원들의 숙소도 여의도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저녁 10시면 밤 10시면 이제 저녁 식사 끝나고 막 돌아설 타임입니다. 취침 시간은 아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회관 내에 머무르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산심사 등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 대통령 담화에 나온 것처럼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는 것을 막고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였다면 토요일 새벽 3시, 일요일 새벽 3시 이런 시간이 가장 효과적이었겠죠. 그러면 취침 시간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대응도 할 수 없었을 거고 주말에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지역구, 지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숫자가 150명이 안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큰 무력을 쓰지 않고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일 오후 10시에 계엄 선포를 하고 정말 우리가 봤지만 300명 남짓한 극소수의 병력이 실탄도 지급받지 않은 채 그리고 출동 과정에서 공포탄 발사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국회로 갔다는 것, 이건 실질적으로 국회 계엄 해제를 막을 의지나 각오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닐까. 그 관점에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수단이고 정치적 행위였음을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이 되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인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단 하나, 거대 야당 대표 즉 이재명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헌법재판소가 눈치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탄핵을 용인하면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재판은 역사의 뒤안길에 묻히게 되고 스스로 셀프 면죄부를 주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탄핵 표결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전부 다 덮어주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찬성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분명한 정신으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대통령께서 탄핵 소추를 피하지 않겠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겠다.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MBC는 함께라는 단어를 빼고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밑에 뭐라고 자막을 달았는지 아십니까?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를 국민에게 맞서 싸우겠다로 오해되게끔 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이고 공정한 방송입니까?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를 어떻게 국민과 싸우겠다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짜뉴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MBC가 그렇게 방송을 내보냈어요. 국민과 싸우겠다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론과 방송 환경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은 손발이 꽁꽁 묶인 채 민주당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주당의 폭행에 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정치적 선택을 내렸고, 비록 그 정치적 선택 자체가 잘못됐고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내란이나 위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대통령의 주장이고, 다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부의 이탈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한동훈은 오늘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라고 전혀 다른 180도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의원들이 항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동훈은 자기 할 말을 하고 사라졌죠.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에서는 친윤계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이 다시금 선출됐습니다. 무려 70표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이 아무리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한다고 해도 이미 6명에서 7명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을 따르는 한 20명 정도 중에서 오늘 김태호 의원에게 투표한 30명 남짓한 국회의원 중에서 일부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탈하게 되면 이번 주 토요일에는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탄핵안 가결과 헌법재판소로 가서 대통령은 법리를 내세워 헌재에게 당당하게 소명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거 사실 너무나 위험한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바치는 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재명의 소나기로 갖다 바치는 위험한 표결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당당하게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마지막 날까지 그래도 탄핵 표결 한 표라도 더 반대가 나와서 국회에서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헌법재판소를 믿기 어렵기 때문이죠.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법리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만 판결을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8대 0으로 그렇게 허망하게 인용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동훈은 왜 말을 바꾸고 오락가락 하다가 탄핵하자,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나서는 걸까요? 한동훈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한동훈은 조기 대선이 자신에게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의 지지율이 한 7%, 8%밖에 안 나오는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한동훈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명과 1대1로 대선을 하게 되면 어차피 보수 국민들은 자기를 찍어줄 수밖에 없다. 왜? 이재명 싫어하니까. 그리고 중도층도 이재명은 비호감이고 법적인 문제가 많으니 자신을 찍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이없는 생각이죠. 혼자서 무슨 꿈꾸냐 싶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게 한동훈과 그 주변 인물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고 총선의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부터 이 조기 대선 시나리오를 주변 인물들에게 흘렸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한동훈은 이재명이 3심으로 확정되어서 대선 못 나오는 걸 바라지 않는다. 한동훈은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개헌을 띄워서 이재명과 대선을 붙고 싶어 한다. 왜? 이재명과 붙는 게 승률이 제일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공공연하게 여의도에서 한동훈 일파들이 기자들 만나서 하고 다니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설마 했고 한동훈이 직접 그 이야기를 했다는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게 기사화가 되지 않았지.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런 이재명과 조기 대선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이재명한테 져도 한동훈 이제는요.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 열리면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와요. 이재명이 대선 패배하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 됐잖아요. 한동훈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가까운 모든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몰아내고 그 첫 번째 주자가 저였죠. 자기 비서실장은 음주운전한 사람 임명하면서 전과 하나 없이 대학생 시절 20대 초중반에 친구들과 사적으로 나눈 대화 트집 잡아서 저를 몰아냈고 이제는 대통령을 몰아내서 이 당을 자기가 접수하겠다. 대선 떨어지면 그래도 또 당대표 나와서 또 국민의힘을 접수하겠다고 하는 게 한동훈의 생각과 야욕입니다. 그 실체가 지금이라도 명백하게 드러나서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거지만 그래서 참 가슴이 답답하지만 토요일에 표결에서는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탄핵 가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에게 이건 아니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해라.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냐라고 그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마지막까지 탄핵 가결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표결이 이뤄졌고 검표가 진행 중입니다. 안 되겠습니까? 탄핵 되죠? 민주당이 190명인데요. 범야권이. 이게 끝이겠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국무장관과 국무총리까지도 다 탄핵할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란 공범이라면서 한덕수 총리도 고발하고 민주당이 탄핵할 게 뻔한데요. 그러면 그 무정부 사태에 대한 책임이 과연 이재명과 민주당에게만 있는 겁니까? 108명이 똘똘 뭉쳐서 지키면 민주당이 제풀에 나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인정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다못해 한동훈의 최측근인 장동혁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하는데 자기 정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대통령 손절해야 산다. 이 비겁한 기회주의자들 선동하는 한동훈에게 이 무정부 사태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이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는 만국의 사단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을 한동훈과 그 일파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적어도 탄핵 표결은 막고 부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을 가져오든 당내에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의견을 내야죠.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은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공동으로 만든 의견을 대통령이 인정하고 일임하겠다는 것이지 한동훈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점을 우리가 보고 비판하면서 왜 한동훈은 제왕적 당대표처럼 행동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의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분석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담긴 대통령의 뜻,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선택이 갈릴 수 있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충정은 그게 과하면 과할지언정 그 충정 하나만큼에는 다른 사심이 없다. 대통령으로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했으면
그런 무리수가 따르는 위험한 선택조차도 아마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 담화를 보고 곧바로 내란 자백이라고 말하면서 대통령 탄핵시키자, 윤리위 소집해서 긴급 출당하자. 아니 그 윤리위는 당원 게시판에 글 쓴 자기 가족들이나 좀 다뤄야 되는 거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비겁한 기회주의자들 때문에 보수가 제풀에 꺾이는 그런 참담한 역사가 반복될지 남은 이틀 우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면서 저도 여러 방송 다니면서 탄핵 표결을 막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이 탄핵 표결을 막아내기 위해서 남은 이틀 목소리를 쥐어 짜내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에서 주요한 선고 등이 있었는데요. 조국에 대한 징역 2년 확정이나 여러가지 국회에 돌아가는 상황 등은 하루 더 정리해서 내일 오후 5시에 정해진 시간 장혜찬의 정치펀치에서 여러분께 제가 또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오늘 몇 분이 함께 해주셨죠? 많을 때는 네, 3,000분 이상의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내일도 오후 5시에 제가 돌아가는 상황들, 알려지지 않는 소식들 체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아시아투데이 TV 정치펀치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 하래비부터 애비를 거쳐서 걔네들의 염원이 뭐였어요? 남조선 한반도 적화통일 아니에요. 그동안에 안 먹고 못 먹고 굶주려 왔는데 이제 와서 통일을 안 하겠다 그래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괴멸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